Welcome to the Startup Grind. 김봉준 대표님 덕분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KBS의 양명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김봉준 대표님 덕분이라고 설명드렸는지 아시죠? 아, 왜 있나요? 김봉준 대표님이 영어를 잘 못하세요. 영어를 잘하시는데 한국말 하는 것보다 속도가 좀 느리시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전달하시려면 우리말이 편하겠다 하셔서 영어를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왜 실제로 영어를 못해요? 여기 이제 초청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놀랐던 게 영어로 얘기해야 되나? 예, 제일 먼저 그랬는데 다행히도 한국말로 해도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봉준 대표님 우연히 이제 뵐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저희 지상파 KBS의 김봉준 대표님께서 강연자로 오셨었어요. 한 언제였죠? 지난주. 네. 지난주 금요일에. 네.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이렇게 뵙기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계시니까 굉장히 운이 좋으신 그런 오늘 저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김봉준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이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인지 배달의 민족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서 저희 회사에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회사 이름 때문에도 좀 사연이 많고요. 배달의 형제, 우아한 민족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에 있는 그로퍼브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국에 있는 저스트잇과도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달 음식점을 소개시켜주고 그다음에 결제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월간 한 500만 건 정도를 저희가 주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로 결제 서비스는 한 100만 건이 조금 넘게 되고 있고 전화 주문이 한 400만 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은 배달의 민족 통해서 닭들이 한 200만 마리 정도가 죽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네,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지금 한 5년차 되고 있는 서비스예요.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막 부딪혀 가면서 계속 깨지면서 배워나가면서 작년에 또 엄청 깨졌잖아요. 저희가 연이어서 올해도 깨지고 있고 하나씩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있으면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말씀도 참 잘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화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데 그 많은 부분이 아마 대표님의 외향에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외향만큼이나 사실은 이력도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어떤 이력이 독특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던가요? 사실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오랫동안 디자인을 했고 제 주위에는 다 디자이너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스타트업의 세상에 오니까 디자이너인 게 되게 특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처음 할 때도 저는 제가 창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서비스를 만들었고 저는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기존에 있던 창업자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창업 방식들과 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셔서 좀 다르게 보시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디자인도 지금 실무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조금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창업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은 신문이나 이제 방송에 가끔 이제 기사가 나가거나 그러면은 제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적혀있어요. 창업 신화처럼 이렇게 적혀있고 어느 날 보면은 우리 어머니도 갑자기 보더니 야 봉진아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적혀 있고 조만간 뭐 이렇게 아래서 제가 깨어났다는 얘기도 적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처럼 어떤 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스마트폰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떤 서비스가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해서 가볍게 토익 프로젝트처럼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형하고 해서 한 6명 정도가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6명은 다 만난 적도 없어요. 저만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때 뭐 스카이프 다자간 통화, 그다음 네이트온,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네이트온으로 하거나 쉐어드 화면 프로그램 있잖아요. 쉐어드 스크린 프로그램 이런 걸 이용해서 밤에 그냥 몰래 서로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업이나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으면은 사실은 서비스명도 이렇게 짓지 못했을 것 같고요. 저희의 디자인이나 브랜드 이런 느낌도 사실은 지금 같은 느낌은 전혀 못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만들었어요. 그냥 회사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게 창업인지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창업을 나중에 알게 될 때 제 선배가 와서 너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VC를 만나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VC가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벤처캐피탈의 약자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그때 처음 듣고 나서 조금씩 알게 됐던 상황이고요.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도 첫 투자를 받고 첫 투자를 받을 때 이제 법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까지가 다시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부터 법인 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한 1년 2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내가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가장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5년차 이렇게 되면서 하면서 저도 조금씩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재미삼아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오늘날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크버그도 처음부터 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여자들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서로 프로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가볍게 시작됐던 것들이 조금 더 이 가벼운 생각으로 하는 것들이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창업을 하시지 않았으면 제목도 이름도 그렇게 짓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름 때문에 더 많이 와서 바뀌고 또 그것 때문에 더 특별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서비스 이름 또 회사 이름 어떻게 지으셨나요? 서비스 이름은 그냥 만들던 팀하고 말장난 하다가 그냥 탁 튀어나왔어요. 거의 뭐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이런 거 배달음식 관련된 서비스 만들면 어떻게 할까? 배달음식 하자 해서 너무 좋아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다른 거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하자. 근데 이게 실제로 등록이 되는 이름인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벤처캐피탈에서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 명함도 없잖아요.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식회사 배달의 민족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서비스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회사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었던 게 용감한 형제, 신사동호랭이 이런 것을 작곡가들이 쓰는 이름들.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삼성, 그러니까 한자 두 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LG 뭐 이렇게 영문 이니셜 2개를 만든다거나 이게 이제 기업의 전형적인 이름인데 용감한 형제나 신사동 호랭이 같은 그런 이름의 회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 패러디해가지고 그냥 만들었고요. 그때 그냥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용감한 형제가 작곡한 노래를 좀 마치 듣고 있었고 옆에는 그 브로콜리 너마저 CD가 있었거든요. 그 인디밴드.
그래서 저희 디자인 있잖아요. 무한형제도 로고 디자인 제가 30분 만에 디자인한 거예요. 근데 브로콜리 너마저가 옆에 있길래 그거 보고서 이렇게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소소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은 이제 그게 더 의미가 담겨지면서 되는 거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택배를 받을 때도 뭐 택배 이름 4글자까지 담기잖아요. 오한 형님 이렇게 택배가 온다거나 뭐 은행에 갔는데 진짜 얘네들 도대체 뭐냐 예, 이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경조사에 꽃을 보내잖아요. 조사 때는 보내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한 형제들 이렇게 보내기 어려워서 그때 이제 영어로 써요. 우아브로스 이렇게 딱 쓰면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름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 이제 저희 이제 구성원들을 채용하고 그럴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회사가 조금 더 커지면 언젠가는 이름을 바꾸실 거죠? 저한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마다 얘기하죠. 그나마 우한 형제가 가장 좋은 이름이었다. 왜냐면 그때 막 아이디어 나왔던 게 막 서태지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저희 팀들이 그래서 서태지를 그리며 막 이런 있었고요. 그나마 나은 이름이다 하면서 하고 있고 회사 이름 덕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계속 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여야 될까 이제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 회사는 좀 힙한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회사라는 단어 앞에 힙하다라는 걸 붙이는 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뭐 이렇게 댄서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붙여야 될 말이긴 한데 뭐 회사도 힙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만의 그 이름 때문에 또 문화들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한 형제들에서 그 형제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처음에 창업했던 그 저희 개발자가 저희 친형이고요. 네. 그래서 형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만들었던 그 팀들이 그냥 형 동생 하던 팀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했고요. 아까 뭐 서태지를 그리며 이름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뚝방 청년들, 뚝방 청년들 막 이런 이름들도 있었죠. 자매는 없었던. 그때는 아예 아무도 여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우한 형제들을 영입해서 지금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아직 성공은 아직 한참 멀었고요. 저희도 이제 막 한참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뛰어난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IQ가 되게 좋거나 머리가 되게 뭐 뛰어나거나 공부를 되게 잘했거나 뭐 외국에서 유학을 배우고 와서 하고 와서 했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트업을 처음에 할 때 자기가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밖에 모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저는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스타트업을 할 때 팀을 처음 모을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뛰어난 인재를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실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 회사를 이끌고 있는 저희 CFO는 어떤 사람이냐, 저한테 중학교 3학년 때 담배를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키가 이 모양이 됐어요. 그 친구가 저랑 똑같아요. 그 친구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놀던 친구가 지금 저희 회사의 CFO예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 영업을 하셨던 분도 뭐 영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고 저도 되게 존경하는 영업 담당을 해주시는 상무님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다들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워낙 스타트업이라는 게 좀 하드하게 일을 하잖아요. 잠깐 집에 가서 옷만 잠깐 갈아입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업무량도 많고 고민해야 되는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또 빨리 성장하면서 지금 아까 뛰어난 인재를 어떻게 모아놨는데 그 뛰어난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모았냐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형, 저랑 같이 일했던 회사 동생의 고향 친구들, 그리고 제 중학교 아까 담배 가르쳐준 친구, 그렇게 해서 저희 스타트업 멤버가 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반대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졌던 멤버들 처음에 6명 중에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나온 친구가 없었어요. 다들 그냥 각자 그냥 좀 자신의 삶을 네, 즐기면서 살았던 네, 그런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 뛰어난 인재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초의 창업자의 그릇만큼 모이는 것 같아요. 네. 최초의 창업자가 카이스트 출신이면 카이스트 출신 모으기 쉽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카이스트 출신한테 가서 같이 하자 그러면 누가 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찾아서 같이 성장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같이 성장한다는 그 말씀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느끼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궁금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화법이나 쓰시는 말씀이나 이렇게 하시는 전개하시는 논리나 이런 게 되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쉽고 마음이 와닿고 그러면서 진짜로 직원들을 아끼신다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점은 대표님의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이나 또는 디자이너가 이끌어가는 회사다 그래서 조직 문화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런 거랑도 연관이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저희 조직 문화와 디자인과는 조금 다르게 또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좀 이해했던 부분은 디자이너가 창업자이고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걸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95년도에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한 반에 40명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과제를 내셨어요. 40명 다 다른 작품을 가져왔죠. 근데 어느 누구도 틀리지 않은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좀 더 좋은 답이 있고 조금 더 덜한 답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좋은 답과 조금 더 덜한 답의 차이는 다른 사람 거를 베꼈냐, 네, 자기 생각이 담겨져 있냐 이거죠. 자기 생각이 담겨져 있냐. 두 번째는 진짜 깊이 있게 고민했냐의 차이로 좀 더 좋은 작품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덜 좋은 작품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진짜로 좋은 작품을, 그러니까 진짜로 많이 고민했던 사람들의 작품은 그 안에 있는 40명 중에 누군가는 그 작품을 또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디자인은 한 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해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도 맞을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네, 네가 틀려가 아니라 너도 맞을 수 있고 맞아. 근데 이제 수학에서 보면은 우리도 저는 공대를 안 나와서 그렇지만 딱 떨어지는 답이 있잖아요. 뭐 3.73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거나 어떤 논리를 전개해서 딱 나왔는지, 네, 그런 사고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나서 회사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디자인 경영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 나가면 누군가 또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해서 디자인 경영에 관련된 책들을 막 뒤져봤어요. 네. 되게 재밌게, 저도 뭐 그 덕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거죠. 근데 저도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면 좀 좋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요. 디자인 경영이라는 건 사실은 사물에 있는 어떤 외관을 예쁘게 만들어서 더 많이 팔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조형적인 외관을 더 예쁘게 만드는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은 조금 더 그거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디자인적인 사고방식은 되게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뇌를 쓰면서 거기서 우뇌를 동시에 쓰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우뇌만 쓰면은 너무 예술적으로 훅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술가고 파인아트고, 디자이너들은 현실을 기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니면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거기에 상상력을 더해주는 사고방식이라는 게 디자인 경영, 디자인 싱킹이다라는, 디자인 싱킹이라는 책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진짜로 제가 해야 되는 회사의 방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식,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방식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짜거나 뭐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앞으로의 전략을 짜나가는데, 데이터는 그렇잖아요. 과거를 계속 추적해서 쌓아서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미래가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이 과거에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날 한 번에 큰 혁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단절된 미래를 상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성이 정말 스마트폰을 정말 잘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애플의 아이폰이 툭 튀어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럼 삼성은 여태까지 과거 데이터를 정말 잘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을 못했냐 라고 하면은 말이 또 안 맞잖아요. 정말 그들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랑할 만한 제품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다음 단계를 만드는데, 애플이란 회사에서 아이폰을 그냥 뚝하니 내놓으니 모든 상황이 달려졌죠. 그래서 가끔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점핑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디자인 경영에서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자리에 나오면은 우리 회사는 숫자를 안 본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 숫자만 다루는 팀들이 있고요. 하루에도 300개 이상의 숫자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숫자를 통해서 전략을 무조건 만들진 않고요. 그 숫자에서 나온 인사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상상해보는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디자인은 진짜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여쭤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경영 철학과 연결된 부분에서의 디자인인 것 같고 스타트업 가이드 팀에서 또 한 가지 준비해서 물어봐달라고 한 질문은 서비스. 네, 정말 그냥 말 그대로의 디자인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가 정착하고 더 많은 인기를 얻는데 어떻게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질문도 있거든요. 저희 서비스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중에 뭐 요소로 디자인과 마케팅이 많이 꼽히는데요. 그 디자인을 할 때는 처음 이거를 뭐 스타트업 똑같잖아요. 누가 사용할 거냐를 먼저 찾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뭐 이렇게 계속 찾아나가자는데 저도 지금 디자이너로 하면 15년 차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훈련을 했었어요. 내가 만든 디자인을 누가 쓸 것인가.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배달 음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먹지만 결국 시키는 사람은 막내. 막내가 시켜요. 이거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문화가 그런 거고 좀 바꿀 생각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만 막내들이 시키기 때문에 막내에게 집중하자. 였고요. 막내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적인 코드들을 담자. 그런 코드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무한도전이라는 방송도 있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 쌈지라는 브랜드. 그래서 여기서 되게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최초에 톤 앤 매너나 여러 가지 것들을 뽑아왔던 것 같아요. 컨셉이라던가.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러면은 계속 그 일을 그런 스타일의 일을 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는 네이버 다닐 때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했었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제가 옛날에 디자인했다고 보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하면서 저희는 우리의 타겟에게 가장 맞는 방식의 디자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구했고, 그게 마케팅 쪽에서는 보랏빛소가 온다라는 책 보셨죠? 일문도 계시고 거기 보면 그 이론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소가 되게 많으면 처음에 소를 보면 소다 그러는데 소가 계속 보이면 그냥 소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보랏빛소가 나타나면은 와 보랏빛소다 하는 이 이론이 마케팅에서인데 보랏빛소가 온다라는 그때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아이폰이
아이폰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SDK를 제공을 해서 아이폰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UI 스타일로 모든 서비스가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랏빛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SDK를 전체를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프리한 라인이라던가 그다음에 우리 서비스 고객들에게 다가갈 때 좀 더 UX 차원에서 네이버가 좀 딱딱하고 다르게 얘기해주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조금 동네 형처럼 재밌게 좀 얘기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씩 UX를 끌었던 게 저희 디자인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글씨체. 네. 그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명명하신 것도 독특하다고 들었고 또 그거를 다 공유하시는 것도 참 특이해요. 이게 우리만 써 이게 아니라 다 써, 같이 쓰자. 폰트는 제가 정말 폰트를 정말 좋아해요. 네, 글꼴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글꼴에 관련돼서 연구하고 계속 보고 이건 그냥 개인적인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좋은 브랜드, 성공한 브랜드는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폰트들을 가지고 있죠. 현대카드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 그렇죠. 해서 저희도 되게 작지만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나름 그래도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폰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그 폰트의 이름 한나채는 저희 큰딸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나는 11살째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게 지금 한나가 11살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되게 좋아요. 네. 한나랑 이번에 어린이날 이마트에 갔는데 이마트 어린이 장난감 대전이 한나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걸 보면서 아빠 한나채야 그러는데 너무 그냥 뿌듯한 거예요. 내가 한나한테 뭔가 대단한 걸 해준 것처럼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잘하면 잘할수록 저 서체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만들고 나서 바로 문제가 생겼던 게 저희 이제 둘째 딸 주아가 있는데 나중에 주아가 이제 왜 언니 거만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평생 그걸. 네,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이제 주아체예요. 네, 여러분들 이제 주아체를 주아체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지만요, 캔디 크러쉬사가 요즘에 광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게 주아체고요. 그리고 그 뭐죠? 알바몬. 네, 그래서 500만 알바 여러분 이런 시급할 때 나오는 그 시급 그게 주아체예요. 그래서 그 서체에다가 자녀들의 이름을 다는 거는 가끔 있었었어요. 네, 그 안상수 선생님 아시죠? 디자이너 중에 유명하신 그래서 안상수 선생님의 미르체와 만호체. 네, 안상수 서체 미르체와 만호체는 미르와 만호라는 아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오마주해서 많이 넣었고요. 이걸 왜 오픈하게 됐냐라는 거는요, 그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서체를 만든 다음에 자기들만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어차피 되게 작은 회사이고 이 서체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픈 라이센스로 풀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게 돼서 그걸 볼 때마다 배달의 민족의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주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가 많이 정말 서체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구나 느낀 거는 주아체를 딱 오픈했을 때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다운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많이 받을 일은 없고 일반인들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서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만들고 있는 서체가 또 있어요. 제가 셋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도연체라는 거예요. 도연체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구성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대표님은 대표니까 딸 이름 넣어서
폰트 만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비 뽑았어요. 애들 이름을 뽑았어요. 그래서 도현이라는 아이가 당첨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첫 돌 때 도현이 첫 돌잔치를 축하합니다를 이제 도연체로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디지털라이징을 하고 있어요. 올 가을쯤에 또 배포를 할 거고 저희는 1년에 하나씩 계속 이 서체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이 서체 만드는 작업은 지금 산돌이라는 국내 유명한 서체 기업하고도 같이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도 계속 잡아나가면서 하고 있죠. 도연이 직원분의 자녀인 네. 거예요. 네, 제비 뽑았어요. 그럼 앞으로 1년에 하나씩 만들 것도 직원분들의 자녀 이름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당첨돼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울어요, 막.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하냐. 너무 좋은 거 진짜. 자녀한테 평생 줄 선물을 해준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거를 1년에 진짜 하나씩 만들어도 의미 있겠다. 뭐 이걸 쓰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름이 담겨져 있는 아빠들, 엄마들도 좋아하고 아이한테도 되게 행복한 일이고 그래서 그냥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 폰트를 좋아하는 폰트를 계속 디자인해 볼 수 있어서 저에게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제 핸드폰에도 늘 이게 있어요. 지금 갤러리에 이렇게 옛날 서체들이나 길가를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컨셉을 다시 따와가지고 서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대표님이 우한 형제들 회사에서 뵌 분 세 번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두 분을 만났었어요. 직원분들을.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회사에 좀 와서 구경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저희 회사에 구경하러 오세요라고 진심으로 얘기한 사람이 흔치는 않아서 어떤 회사길래 그런 거 참 궁금했었는데요. 아까는 이제 디자인 경영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만의 철학과 독특한 기업 문화랄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할까요? 철학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창업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월급을 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처음에 같이 창업했을 사람은 월급도 안 줬지만 6명은 그냥 같이 쫄쫄 굶고 했지만 법인 사업자가 나가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 생겼고 계속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회사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저도 이제 고민이 깊어졌죠. 서비스 만들려고 했는데 회사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이제 깊어졌고요. 그때쯤에 이제 구성원들하고 많이 고민했던 게 이제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좋은 회사 여기서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나쁜 회사 창업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좋은 회사 만들고 싶잖아요. 그 의미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구성원들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복지가 좋은 회사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 이야기들 중에. 그래서 복지가 좋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다 그냥 검색해 봤거든요. 복지라는 게 뭐냐. 저는 그거 되게 많이 열심히 해요. 뭔가 새로운 걸 알면은 원래 잘 모르기 때문에 네이버에다 딱 검색해 봐요. 사전에 어떻게 정리 내려져 있는지를 한번 먼저 봐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라고 보는데 복지라는 말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행복한 삶이라고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본연의 뜻이 아닌 우리는 복지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담겨진 행복이라는 말이 가려져 있는 거였어요. 복지라는 말 뒤에 바로 붙는 게 B잖아요. 복지비. 돈을 써서 회사가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니면 뭐 보상해주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복지라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면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구성원들하고 계속 책도 보고 여러 가지 행복에 관련된 동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마지막은 아니죠.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에게 인상이 깊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 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면은 일단은
내가 먼저 내 옆 사람을 하게 해주면 된다 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게 조금 실마리가 풀렸죠. 복지는 회사에서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는 것들이 아니라 구성원들과의 구성원들 그 사이에서 관계를 건강하게 해주고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건강한 회사를 만들고 복지가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피플팀이에요. 예, 구성원들을 케어하는, 그래서 관리라는 것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들이 좀 더 즐겁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 일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복지라는 말에도 비가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쓰지 않고 하고 있는 저희의 복지 중에 좀 소개드릴 만한 게 지만가라는 복지제도가 있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이기도 하고 지만 집에 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중적인 의미인데. 네. 근데 그 피플팀에서 본인 생일, 배우자 생일, 양가 부모님 생일,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자녀들 생일을 챙기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알려줘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장모님 생신이십니다. 알려주고, 그리고 그 부서장한테도 같이 알려주고, 당일날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돈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정말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장모님 생일을 회사를 통해서 알게 돼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지만 구성원들 중에 한 애기 아빠가 뭐 평일과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야근을 하고 있는 날이었는데요. 되게 시무룩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피플팀에서 가서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오늘 딸 생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딸 생일날 야근을 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인 거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365일을 같이 쓴다고 해도 하루하루가 가치가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날들이 있죠. 애인 생일이라던가 뭐 결혼 기념일이라던가 자녀 생일이라던가 이런 날들은 정말 특별한 날인데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 집에 빨리 돌아가게 해서 그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후드티를 만들어서 돌렸어요. 배달의 민족 이런 티를 하고 뒤에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렇게 그게 써져 있는데, 그런 건 이제 회사에 쿠팡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꾸 쿠팡티를 입고 다니신 거예요. 회사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든 쿠팡티를 입고 오세요. 그게 여기 그게 정말 편한 거 같아요. 제가 얘기는 못하겠고, 배달의 민족이 오셨으니까 배달의 쿠팡티는 벗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얘기하면 쫑쟁이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쿠팡티를 이게 봐가지고 이거보다 더 잘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싹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백만 원을 들여서 전 구성원들을 싹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또 너무 좋아하고, 또 그 친구들이 그 쿠팡티를 입었던 친구한테 가서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회사에서 단체티가 나왔다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이제 즐겁고 재밌게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죠. 네. 제가 만났던 직원도 피플팀 직원이었거든요. 네. 그 전체 이 회사 직원 수에 대비해서 피플팀 직원 몇 명? 지금 회사 구성원들이 190명 정도 되고요. 피플팀은 총 6명?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2분은 셰프고요. 4명은 직접 케어하는 팀이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질문은 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질문. 혹시 다른 서비스를 또 런칭할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우한 형제들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다른 서비스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는 음식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음식과 IT가 만나는 분야에 집중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사실은 푸드 이커머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음식에 관련돼서는 제대로 한 번도 IT가 혁신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재밌는 서비스들이 계속 런칭될 거고요. 조만간 여러 언론을 통해서 하나씩 발표되게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